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동화를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루 5분 아빠 목소리라는 책이고요. 아빠 목소리로 동화를 읽어줄 때 아이는 훨씬 더 풍요로운 자극을 받게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낮고 굵게 울려 퍼지는 아빠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엄마의 정서적 안정감과 감동, 행복까지 동시에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빠 대신에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오늘도 달달한 밤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해주실 거죠? 그럼 지금부터 바로 읽어드릴게요. 마녀의 레시피. 진이는 마왕의 13번째 딸이에요. 마왕의 딸들은 누구나 커서 마녀가 되는데 진이는 아직 마법 실력이 형편없어서 마녀가 되지 못했어요. 어느 날 진이는 마법의 양념가루를 만들었어요. 진이야, 그 양념가루로 도대체 뭘 하려는 게냐? 마왕은 진이가 어설픈 마법으로 또 엉뚱한 일을 저지를까봐 걱정부터 했죠. 아버지, 이건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신비로운 양념가루예요. 이 양념가루로 만든 요리를 먹으면 걱정이 점점 커지고 서로 미워하고 결국 모두 불행해져요. 마왕은 별로 기대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진이를 한번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럼 당장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어 보거라. 네, 아버지. 이번엔 틀림없이 기뻐하실 거예요. 진이는 까마귀 도노방과 함께 곧장 마을로 날아갔어요. 진이는 바닷가 언덕 위에 예쁜 레스토랑을 차렸어요. 그리고 손님들에게 요리를 만들어주기 시작했어요. 물론 마법의 양념가루도 절대 빠뜨리지 않았죠. 자, 도노반,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잘 봐. 진이는 잔뜩 기대를 품고 도노반에게 소곤거렸어요. 아니,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손님들이 불행해지기는커녕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와, 진짜 맛있어. 기분도 점점 좋아지는걸? 기분이 좋아진 손님들은 서로 얼싸안고 노래하며 춤을 추었어요. 쯧쯧, 또 실패했네. 진이야, 넌 아무래도 마녀가 되긴 글렀나봐. 까마귀 도노바는 진이의 옆에서 속을 북북 긁어댔죠. 그래도 진이는 포기하지 않고 마법의 양념가루를 밤마다 새로 만들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늘 같았어요. 진이의 레스토랑은 행복해지는 요리를 맛보려는 손님들로 늘 북적거렸죠. 아니야, 이게 아니야. 왜 다들 자꾸 행복해지는 거야? 진이는 너무 속이 상했어요. 어느 늦은 밤, 토토라는 소년이 진이를 찾아왔어요. 아파서 누워있는 할머니에게
진이의 수프를 갖다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진이는 속으로 잘 됐다 싶었죠. 잘하면 토토와 할머니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진이는 토토에게 수프를 만들어 주었어요. 물론 마법의 양념가루도 듬뿍 뿌려 주었죠. 과연 토토는 어떻게 됐을까요? 불행해졌을까요? 아니에요. 다음날 토토가 아주 행복한 표정으로 진이를 찾아왔거든요. 수프를 먹으니까 힘이 나요. 이제 뭐든지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글쎄, 자기도 커서 진이처럼 훌륭한 요리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아, 또 실패했구나.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기가 이렇게 힘들 줄이야. 진이는 풀이 팍 죽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마을 하늘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어요. 웬일인지 사람들 표정도 어둡고 무척 우울해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 진이는 드디어 마법이 통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마리오라는 욕심쟁이가 진이의 양념가루를 훔쳐다가 요리를 만들어 팔았는데 그 요리를 먹은 사람들이 점점 불행해지기 시작했죠. 주문을 걸지 않고 양념가루를 뿌리니까 그제야 마법이 통하게 된 거예요. 진이야, 아무튼 성공은 성공이잖아. 안 그래? 마왕님도 기뻐하실 거야. 까마귀 도노바는 손뼉을 치며 좋아했어요. 하지만 진이는 웃지 않았어요. 늘 사람들이 불행해지기만을 기다렸는데 막상 그렇게 되고 나니까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까마귀 도노바는 이제 마왕에게 돌아가자고 말했어요. 하지만 진이는 무슨 생각에서인지 양념가루를 또 만들기 시작했죠. 이미 성공했잖아. 그런데 왜 또 만드는 거야? 도노바는 언제나처럼 투덜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진이는 새 양념가루로 스프를 만들어 도노반에게 먹였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도노반의 몸에서 나쁜 생각들이 쏙쏙 빠져나가더니 아주 천진난만하고 착한 까마귀로 변해버린 거예요. 진이는 새 양념가루를 토토에게 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토토야,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했지? 이 양념가루를 뿌려보렴. 진이가 새로 만든 양념가루에는 불행한 사람들을 다시 행복하게 만드는 마법의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진이는 도노반과 함께 마왕에게 돌아갔어요. 마왕은 진이가 마을을 불행하게 만들었다며 아주 기뻐했죠. 그래서 뭐든지 들어주겠다며 소원을 말해보라고 했어요. 그러자 진이는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아주 맛있는 요리 하나 해드릴까요? 도서관 할배 춘삼이. 어느 조용한 숲속에 예쁜 도서관이 하나 있었어요. 숲속 도서관에는 춘삼 할배가 일하고 있었어요.
춘삼 할배는 젊을 때부터 책 속에만 푹 파묻혀 살아왔어요. 일은 참 잘하지만 성격이 좀 깐깐한 게 흠이라면 흠이죠. 어느 날 웬 젊은 곰이 도서관으로 책을 빌리러 왔어요. 춘삼 할배는 안경 너머로 곰을 슬쩍 보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책을 빌리려면 도서 대출 카드가 있어야 한다. 물론 곰이 그런 카드를 갖고 있을 턱이 없죠. 하지만 춘삼 할배는 카드가 꼭 있어야 한다며 곰을 그냥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이번엔 청설모가 책을 빌리러 온 거예요. 춘삼 할배는 이번에도 도서 대출 카드가 있어야 한다며 청설모를 돌려보냈죠. 청설모는 순 고집불통 영감탱이라고 투덜거리며 돌아갔어요. 다음 날엔 고슴도치가 찾아왔어요. 그 다음 날엔 두더지, 너구리, 여우, 산토끼, 숲속 동물들이 자꾸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춘삼 할배는 아주 귀찮아 죽을 지경이었죠. 가만히 있자. 무슨 뾰족한 수가 없을까? 춘삼 할배는 이궁리 저궁리 끝에 꽤 기발한 생각을 했어요. 일주일에 3번씩 동물들에게 책을 읽어주기로 한 거예요. 책을 읽어주기로 한 첫날, 춘삼 할배는 피노키오라는 그림책을 들고 숲으로 갔어요. 풀밭에는 벌써 숲속 친구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죠. 곰은 맨 앞자리에 떡 버티고 앉아 귀를 잔뜩 기울였어요. 춘삼 할배는 구수한 목소리로 피노키오, 보물섬, 피터팬 같은 이야기들을 차례차례 읽어주었어요. 하루하루 지날수록 이야기를 들으려는 숲속 친구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곰은 책 읽기가 다 끝난 뒤에도 한 번만 더 읽어달라며 조르곤 했어요. 또 춘삼 할배가 불편해할까봐 푹신푹신한 방석도 준비하고 맛있는 산딸기며 시원한 물까지 갖다 놓았죠. 비가 오면 할아버지를 위해 우산을 받쳐주기도 했어요. 어느 날 춘삼 할배는 친구들에게 아르고호의 대모험이라는 책을 읽어주었어요. 온갖 영웅들이 배를 타고 신나게 모험하는 이야기였죠. 사실 이 이야기는 춘삼 할배가 젊을 때 쓴 동화였어요. 숲속 친구들은 박수를 치며 좋아했죠. 곰은 춘삼 할배 다리를 붙잡고 딱 하루만 책을 빌려달라며 졸라댔어요. 춘삼 할배는 처음엔 안 된다고 하다가 곰이 하도 애타게 부탁하는 바람에 마지못해 책을 빌려주었죠. 대신 내일 꼭 돌려주어야 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를 어쩌죠? 다음날 책을 꼭 돌려준다던 녀석이 긴긴 겨울이 끝날 때까지 글쎄 며칠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인 거예요. 춘삼 할배가 숲을 샅샅이 뒤졌지만 그 어디에도 곰은 없었어요. 고얀 녀석, 책을 갖고 도망쳤구나.
춘삼할배는 화가 단단히 나서 이제 다시는 숲속 친구들에게 책을 읽어주지 않겠다고 소리쳤어요. 숲속 친구들이 울며 불며 빌어도 소용없었죠. 첫눈이 내리던 날, 청설모가 춘삼할배를 찾아왔어요. 드디어 곰이 사는 곳을 알아냈다는 거예요. 그동안 청설모 혼자서 숲을 온통 뒤지고 다닌 모양이에요. 춘삼할배는 당장 청설모를 앞세워 숲으로 들어갔죠. 곰이 사는 곳은 숲속 바위 틈이 있는 작은 움막이었어요. 춘삼할배는 움막으로 살며시 들어갔어요. 어둑어둑한 방 안에는 곰 부부가 겨울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때 청설모가 곰 안의 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아기한테 책을 읽어주다가 잠든 모양이네요. 가만 보니 곰 안의 불룩한 배 위에 책이 놓여있지 뭐예요. 춘삼할배는 살금살금 다가가 책을 집어들고 나왔어요. 그날 춘삼할배는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책을 읽어주다 잠든 곰의 얼굴이 자꾸 생각났거든요. 엄마 곰, 아빠 곰이 겨울잠을 자면 아기 곰에게 누가 이야기를 들려주나 하는 생각도 들었죠. 다음날 아침, 춘삼할배는 다시 곰 부부의 움막집을 찾았어요. 그러고는 침대 옆에 앉아 천천히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엄마 곰 뱃속에 있는 아기 곰에게 말이에요. 긴긴 겨울이 끝날 때까지 춘삼할배는 매일 밤마다 아기 곰을 위해 책을 읽어주었어요. 숲속 친구들도 난로가에 빙 둘러앉아 춘삼할배의 구수한 목소리에 빠져들었죠. 창밖에는 눈보라가 몰아쳤지만 숲속 동물들은 하나도 춥지 않았어요. 눈사람 무쇠네 항해. 눈사람 무쇠네겐 두 가지 비밀이 있어요. 하나는 녹지 않는 눈사람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무쇠는 머나먼 생명의 섬을 찾아 항해를 떠났어요. 눈사람을 진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전설의 섬으로 가기 위해서였죠. 무쇠는 바다에서 우연히 해적과 어부를 만났는데 그때부터 배가 그만 엉뚱한 곳으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못된 해적이 배를 빼앗아 제멋대로 방향을 틀었거든요. 게다가 해적은 무생과 어부를 마구 부리기까지 했어요. 그런 어느 날 바다 위로 큰 폭풍이 몰아쳤어요. 해적은 배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폭풍과 맞서다가 번개에 맞아 그만 바다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때 어부가 재빨리 뛰어들어 해적을 구해냈어요. 도대체 그 해적은 왜 구해준 거야? 무센이 소리치자 어부는 해적 덕분에 모두가 살 수 있었다며 정성껏 치료해 주었어요. 해적은 다행히 정신을 차렸지만 다리를 심하게 다치고 말았어요. 당연히 이제 배에서 주인 행세를
할 수도 없게 되었죠. 무새는 다시 생명의 섬을 향해 뱃머리를 힘차게 돌렸어요. 다리를 다친 해적은 살아갈 희망도 잃은 것처럼 보였어요. 자기를 왜 구했냐며 어부를 원망하기도 했죠. 하지만 어부는 해적을 위해 고기를 잡아 요리까지 해주며 희망을 잃지 말라고 했어요. 무새는 그런 어부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어부가 말하는 희망이란 게 뭔지도 궁금했어요. 언제부터인가 해적은 어부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또 어부와 함께 그물을 끌어올리고 요리도 거들었죠. 해적은 점점 어부의 착한 마음씨에 이끌렸던 거예요. 어부는 알을 벤 어미 고기는 다시 풀어주곤 했어요. 무새는 어부와 해적이 하는 짓을 통 이해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그럴수록 점점 더 사람이 궁금해지기도 했어요. 그때 갑자기 갈매기 한 마리가 무새네 어깨 위에 내려앉았어요. 갈매기는 왼쪽 발에 철사가 묶여 있어 몹시 아파했어요. 무새는 아무 생각 없이 철사를 풀어주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사람 흉내를 한번 내본 건데 기분이 왠지 좋아지는 것 같았죠. 무새는 어부와 해적의 이야기를 엿들으면서 점점 더 많은 걸 알게 됐어요. 어부의 고향은 코끼리 섬이고 해적의 고향은 곰섬이었죠. 신기하게도 코끼리 섬과 곰섬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어요. 어부는 고향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어린 두 아이와 아내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곤 했어요. 아빠 없이 크고 있을 아이들을 생각하면 도저히 나쁜 짓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말도 했죠. 그런 이야기를 엿듣는 동안 무새는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건 눈물이 아니었어요. 무새는 아무도 모르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녹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날 어부와 해적은 깜짝 놀랐어요. 무새는 해적에게 배를 몰게 했거든요. 그것도 코끼리 섬으로 말이에요. 어부와 해적은 무새는 왜 마음을 바꿨는지 알 수가 없었죠. 어쨌든 배가 코끼리 섬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배 안에는 흥겨운 분위기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해적이 무새에게 물었어요. 무새, 너 눈사람인데 왜 녹지 않지? 무새는 오래전에 자기를 만들었던 사람이 몸 안에 뭔가 신비로운 것을 넣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어부와 해적은 눈사람을 만들던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해적은 어릴 때 별처럼 생긴 하얀 조약돌로 눈사람을 만들었다며 껄껄 웃었죠. 드디어 배가 코끼리 섬에 도착했어요. 어부는 맨발로 달려가 아내와 두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죠. 그러고는 어린 둘째를 무센에게 안기며 인사시켜 주었어요. 아기를 품에 안는 순간 무센의 얼굴이 눈물처럼 줄줄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어부와 헤어져 다시 배에 오른 뒤로 무센은 점점 더 빨리 녹아내렸어요. 해적은 무센을 위해 곧장 생명의 섬으로 뱃머리를 돌렸죠. 무센, 저기 생명의 섬이 보인다. 조금만 참아. 하지만 무센은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괜찮아. 이미 생명의 섬에 가본 느낌이야. 고마워.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줘서. 그 말을 남긴 채 무센은 완전히 녹아버리고 말았어요. 무센이 사라진 자리에는 별처럼 생긴 하얀 조약돌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이듬해 겨울, 눈이 수북히 쌓인 곰섬의 바닷가에서 해적과 어부는 다시 만났어요. 두 사람은 서로 반갑게 부둥켜 안았지요. 그러고는 익숙한 듯이 눈뭉치를 굴리기 시작했어요. 그 속에는 무센이 남겨준 별 모양의 하얀 조약돌이 들어있었죠. 눈사람을 다 만든 다음 해적과 어부는 밤늦도록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창밖에는 무센과 꼭 닮은 눈사람이 서서 흐뭇하게 미소 짓고 있었죠. 하늘의 페인트공. 세상을 알록달록 예쁘게 색칠해주는 페인트공이 있었어요. 낮에는 구름 속에서 잠을 자다가 밤이 되면 일을 시작하죠. 구름 위에서 두레박으로 마음 물감을 길어 올린 다음 사람들이 모두 꿈나라에 가 있는 동안 밤새도록 세상을 색칠해요. 빨간 꽃, 노란 꽃, 푸른 잔디, 초록 숲. 그래서 날이 밝으면 세상이 온갖 색으로 아름답게 빛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을은 색깔이 없네요. 어째서 색깔이 없을까요? 혹시 페인트공이 너무 게을러서일까요? 아니에요. 사실은 물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언제부터인가 마음 물감이 점점 줄어들더니 나중엔 텅 빈 두레박만 올라왔거든요. 페인트공은 할 일이 없어서 날마다 빈둥빈둥 놀기만 했어요. 어느 날 색깔 없는 마을에 넝마주이가 페인트공을 찾아왔어요. 그러고는 자기가 직접 물감을 구해보겠다며 구름 아래로 두레박을 내렸죠. 그렇게 꼬박 열흘을 기다렸지만 겨우 빨강 물감 한두 방울밖에 못 구했어요. 넝마주이는 품속에서 시든 장미꽃 한 송이를 꺼냈어요. 색깔도 없이 바싹 말라붙은 초라한 장미였죠. 넝마주이는 겨우 구한 빨강 물감 한두 방울로 가져온 장미꽃을 칠한 다음 장미꽃을
가슴에 꼭 품고 돌아갔어요. 페인트공은 넝마주이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넝마주이에겐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아들은 몸이 너무 약해서 늘 침대에 누워 지냈어요. 그런데 하루는 넝마주이가 쓰레기장을 뒤지다가 아주 낡은 그림책 하나를 주웠어요. 빛바랜 그림책이지만 희미하게 색깔이 남아 있었죠. 넝마주이는 그림책을 아들에게 갖다 주었어요. 아들은 그림책을 정말 좋아했어요. 게다가 그림책을 보면 볼수록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 이 아이가 건강해지려면 색깔을 되찾아야 해. 넝마주이는 그때부터 색깔 있는 물건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페인트공이 사는 곳까지 오게 된 거예요. 넝마주이는 장미를 가슴에 품고 집으로 달려갔어요. 빨간 장미꽃을 받아들여 활짝 웃는 아들의 모습이 눈에 선했죠. 그런데 넝마주이가 산기슭 움막집에 이르렀을 때 알아놓은 산지기 영감을 만나게 됐어요. 산지기 영감은 죽기 전에 꼭 한 번만이라도 색깔 있는 것을 보고 싶다고 했죠. 넝마주이는 한참 망설이다 품속에서 빨간 장미를 꺼내 산지기 영감에게 주었어요. 괜찮아. 그래도 내 아들은 그림책을 갖고 있으니까. 결국 넝마주이는 빈손으로 돌아갔어요. 다음날 넝마주이는 색깔 없는 털모자와 털 장갑을 들고 페인트공을 찾아갔어요. 그러고는 꼬박 보름 만에 노랑물감 6방울을 길어 올렸어요. 넝마주이는 털 모자와 털 장갑을 샛노랗게 칠한 다음 품에 꼭 안고 돌아갔죠. 그런데 찬바람 부는 들판에 웬 아낙네가 서 있지 않겠어요? 어린 아기를 업은 채 덜덜 떨면서 말이에요. 알고 보니 멀리 약을 구하러 간 남편을 기다리는 거래요. 넝마주이는 또 망설이다가 아기 머리에 노란 털모자를 씌워주고 아낙네에겐 노란 털장갑을 주었어요. 괜찮아. 그래도 내 아들은 그림책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고는 또 빈손으로 돌아갔죠. 넝마주이는 계속해서 페인트공을 찾아갔어요. 화분이나 주전자, 손수건, 신발 따위를 들고 말이에요. 하지만 어렵사리 물감을 구해 색칠하고 나면 늘 엉뚱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곤 했죠. 넝마주이는 아들의 10번째 생일 때는 꼭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 자기가 직접 마을 풍경화를 그려서 갖다 줄 생각이었죠. 하지만 아들의 생일을 한 달 앞두고 그만 다리를 다치고 말았어요. 넝마주이는 다리보다 마음이 더 아팠어요. 이제 아들한테 선물을 줄 수 없게 됐으니까요. 넝마주이는 아들 옆에 나란히 누워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어요. 꿈에서 본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이야기였죠. 넝마 주인은 매일매일 속으로 빌고 또 빌었어요. 아이들이 아름다운 색으로 빛나는 세상에서 살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어느덧 아들의 10번째 생일이 밝았어요. 아빠, 빨리 나와보세요. 빨리요. 넝마 주인은 아들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밖으로 나가봤어요. 문을 여는 순간 넝마 주인은 마치 꿈을 꾸는 것만 같았어요. 마을이 온통 아름다운 색깔로 빛나고 있었거든요. 초록 숲과 파란 하늘, 그리고 황금빛 햇살. 온 마을이 자기 색깔을 뽐내고 있었어요. 하얀 구름 위에서는 페인트공이 두레박을 길어 올리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웬일인지 어제부터 두레박에 물감이 가득 차기 시작했거든요. 어째서 물감이 다시 차기 시작했는지 통 알 수가 없었죠. 분명한 건 이제 길고 길었던 페인트공의 휴식이 끝났다는 거예요. 왕비와 거울. 시골의 어느 성에 낡고 오래된 거울이 있었어요. 무도회가 열리면 어여쁜 아가씨들이 거울 앞에서 예쁘게 단장하느라 바빴어요. 거울에 묻은 얼룩을 닦아주는 건 하녀뿐이었죠. 하녀는 너무 초라해서 아무도 말을 거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느 날 하녀가 거울에게 속삭이듯 말했어요. 거울아 거울아, 나도 예쁘니? 하녀가 거울을 보는 동안 거울도 하녀를 물끄러미 보고 있었죠. 하녀의 얼굴은 땀과 먼지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래도 거울은 하녀가 무척 예쁘다고 말했어요. 고마워 거울아. 하녀의 눈에 이슬방울처럼 눈물이 맺혔어요. 이때부터 하녀는 하루하루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녀는 새벽 샘터에서 물을 길어 세수하고 머리도 감았어요. 별을 비추던 샘물이 하녀의 머리칼에 스며들어 반짝반짝 빛났죠. 하녀는 날마다 거울에게 물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아름답니? 그럼 거울은 늘 보이는 그대로 대답했어요. 제 앞에 서 있는 당신이 가장 아름다워요. 하녀는 이제 자기가 예쁘다는 걸 믿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성에서 큰 연회가 열렸어요. 연회장에 있던 이웃나라 왕은 하녀를 보고 한눈에 반하고 말았죠. 왕은 하녀와 함께 정원을 산책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대처럼 아름답고 우아한 사람이 하녀라니 믿을 수 없소. 얼마 후 왕은 하녀에게 청혼했어요. 시골의 성에서 허드렛 일을 하던 하녀는 이렇게 한 나라의 왕비가 되었어요.
백성들은 아름다운 새 왕비를 기쁘게 반겼어요. 왕의 외동딸인 어린 공주도 한껏 들떠 있었죠. 이제 엄마가 생겼으니까요. 하지만 왕비는 공주와 놀아줄 시간이 없었어요. 날마다 화려한 옷과 보석으로 치장하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왕비는 하녀였던 시절을 하루빨리 잊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머나먼 전쟁터에 나가 있는 동안에도 매일 연회를 열었어요. 늘 혼자 외롭게 이방 저방 기웃거리던 공주는 어느 날 왕비의 방에서 오래된 거울과 마주쳤어요. 거울아, 너도 혼자구나. 공주는 예전에 하녀가 그랬던 것처럼 거울을 깨끗이 닦아주었어요. 또 거울을 창가로 내려가 아름다운 경치도 보여주었죠. 공주와 거울은 그렇게 친구가 되었어요. 하지만 둘 사이는 오래 가지 못했어요. 어느 날 왕비에게 들키고 말았거든요. 왕비는 불같이 화를 내며 어린 공주에게 큰 벌을 내렸어요. 공주에게 누더기를 입히고는 하녀처럼 매일 왕궁을 청소하게 한 거예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지? 그 뒤로도 왕비는 밤마다 거울에게 물었어요. 제 앞에 서 계신 왕비님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거울은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왕비는 더 이상 거울이 알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거울은 하녀가 된 공주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죠. 그때부터 거울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게 됐어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지? 왕비는 밤마다 거울에게 물었지만 아무 대답도 들을 수 없었죠. 그 대신 거울 속에는 초라한 하녀의 뒷모습만 보였어요. 뭐라고? 저 따위 하녀가 나보다 더 아름답다고? 화가 난 왕비는 다음 날 호위 대장을 시켜 공주를 숲에 버리라고 명령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에도 왕비는 거울의 대답을 들을 수 없었어요. 거울 속에는 여전히 바닥에서 걸레질을 하는 초라한 하녀의 모습뿐이었죠. 그 하녀가 아직도 살아있단 말이냐? 왕비는 다시 병사들을 시켜 공주를 없애라고 명령했어요. 하지만 거울은 매번 하녀의 모습만 비출 뿐이었어요. 마침내 왕비는 아주 무서운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마녀로 변장해서 공주에게 독이 든 사과를 먹인 거예요. 그날 밤 왕비는 미소를 지으며 거울에게 물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지? 그때 갑자기 쨍 소리가 나더니 거울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갈라지는 거울 속에 마지막으로
하녀의 얼굴이 보였어요. 그 순간 왕비의 표정이 돌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거울에 비친 것은 어린 공주가 아니라 바로 그 옛날 왕비의 얼굴이었던 거예요. 그제야 왕비는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거울은 산산이 부서진 뒤였죠. 깨진 거울 위로는 왕비의 눈물만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만만 뒤에 우연한 모험. 콰르릉 쾅. 폭풍우가 무섭게 치던 밤이었어요. 커다란 나무가 쓰러지는 바람에 동물원 벽이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어요. 호랑이 만만디는 호기심에 그냥 한번 밖으로 살짝 나가봤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호랑이가 탈출했다며 총으로 만만디를 공격했어요. 난데없는 소동에 만만디는 깜짝 놀라 숲으로 막 도망쳤어요. 만만디는 숲속에서 원숭이와 돼지, 개와 고양이를 만났어요. 다들 남쪽에 있는 노아섬을 찾아가는 길이었대요. 그 섬은 동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천국 같은 곳이래요. 만만디는 나도 데려가 하고 졸랐어요. 친구들은 만만디를 깨워주기는 했지만 영 찜찜한 눈치였어요. 괜히 호랑이랑 같이 다니다가 사람들한테 잡히면 큰일이니까요. 친구들이 먹이를 구하러 마을로 내려갈 때도 만만디는 숲에 꼭꼭 숨어 있었어요. 겁도 많고 사냥도 할 줄 모르고 또 잘못하면 사람들한테 들킬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친구들이 갖다주는 먹이만 날름날름 받아먹으며 쫄랑쫄랑 따라다니다 보니 점점 밉상이 될 수밖에요. 친구들은 이제 만만디한테 말도 잘 안 걸고 잘 따라오는지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아, 다들 나를 짐처럼 여기는구나. 만만디는 슬프고 외로워서 눈물이 날 것만 같았죠. 그런데 하루는 앞서가던 친구들이 걸음을 딱 멈추는 거예요. 뭔데? 왜 갑자기 멈추는 거야? 맨 뒤에 있던 만만디가 궁금해서 고개를 쏙 내밀어 봤더니 글쎄 커다란 늑대 3마리가 으르렁거리며 다가오지 않겠어요? 만만디 앞에 있던 돼지는 오줌까지 찔끔찔끔 쌌어요. 그런데 하필 그 오줌이 만만디 얼굴에 튀고 말았어요. 만만디는 깜짝 놀라서 자기도 모르게 어흥 하고 비명을 질렀죠. 그 소리에 놀란 늑대 녀석들이 호랑이다 하고 도망쳤어요. 만만디 덕분에 살았어. 역시 호랑이는 호랑이야. 친구들은 이제 만만디를 다르게 보게 됐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친구들한테 칭찬을 들으니까 막 자신감이 생기고 왠지 뿌듯하고 행복해지는 기분이에요. 그때부터 만만디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혼자 사냥도 하고 앞장서서 길을 찾기도 했죠. 깊은 숲속에 있는 아름다운 호숫가를 찾아낸 것도 만만디였어요. 덕분에 친구들은 모처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만만디와 친구들은 다 함께 노아섬에 도착해서 평생 형제처럼 친하게 지내기로 맹세했어요. 하지만 며칠 뒤 큰 일이 벌어졌어요. 원숭이가 혼자서 과일을 따러 갔다가 그만 늑대를 만났지 뭐예요. 한 마리도 아니고 6마리나 원숭이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만만디는 원숭이를 구하려고 혼자 늑대들과 싸우기 시작했어요. 늑대들은 아주 사나웠지만 그래도 만만디는 물러서지 않았죠. 형제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마침내 늑대들은 슬금슬금 눈치를 보더니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여긴 위험해. 늑대들이 언제 다시 몰려올지 몰라. 만만디는 다친 원숭이를 등에 태우고 앞장섰어요. 그러고는 성큼성큼 노아섬으로 향했죠. 높은 산을 오르고 큰 강을 건넜어요. 만만디는 원숭이를 등에 태운 채 그 험한 길을 걷자니 너무 힘들었어요. 형제들도 갈수록 점점 뒤처지기 시작했죠. 그래도 만만디는 형제들에게 희망을 잃지 말자고 했어요. 어느 날 만만디와 형제들은 고생 끝에 드디어 노아섬이 보이는 바닷가에 도착했어요. 형제들은 매우 기뻐서 폴짝폴짝 뛰었어요. 하지만 아직 기뻐할 때가 아니었어요. 노아섬으로 가는 길목에 총을 든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거든요. 이제 만만디는 물론이고 형제들까지 몽땅 잡혀가게 생겼어요. 그때 만만디가 형제들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내가 저 사람들을 따돌릴 테니까 너희들은 곧장 노아섬으로 뛰어. 알았지? 그러고는 형제들이 말릴 새도 없이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저기다! 호랑이가 나타났다. 사람들이 마취총을 땅땅 쏘아대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동안 형제들은 노아섬을 향해 있는 힘껏 내달렸죠. 만만디는 마취총에 맞아 쓰러지면서도 형제들이 노아섬에 무사히 도착하기만을 빌었어요. 다시 눈을 떴을 때 만만디는 이미 동물원에 실려와 있었어요. 아, 형제들은 무사히 도착했을까? 만만디는 형제들이 너무 걱정됐어요. 그런 어느 날 갈매기 한 마리가 만만디에게 커다란 나뭇잎을 전해주었어요. 나뭇잎에는 원숭이, 개, 고양이, 돼지의 발자국이 꾹 찍혀 있었죠. 만만디는 형제들의 발자국을 보며 그제야 활짝 웃었어요.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제 만만디의 마음속에는 늘 형제들이 함께하게 된 거예요.